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룸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심리가 조금만 개선된다고 한다면 올라갈 룸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지금 시점에서 싸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들은 플러스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나오긴 했는데요. 많이 힘드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 버티시고 잘 극복해 나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봐 주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뷰를 바꾸시고 그때 이제 바꾸시면서 그 밑에 하단을 한 2,500 좀 얘기했을 때 2,610으로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빠질 때마다 뭐 2,800, 700대도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할 때마다 아닌데 다들 이제 또 시장에 다른 분들은 지금쯤이면 좀 싸니까 그래도 지금쯤 사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 팀장님의 말씀대로 거의 이제 2,500 어디까지 갔었죠? 2,550포인트를 살짝 깼죠. 제가 5월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밴드 하나는 2,570선 정도였는데 그렇죠. 거기 밑으로,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무조건 많이 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2,550까지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악재란 악재들은 웬만큼 다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룸은 제한적이고, 왜냐면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심리가 조금만 개선된다고 한다면 올라갈 룸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600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러프하게나마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술적 반등으로는 한 2,700선 그 이상, 그리고 좀 안도랠리가 좀 더 연장되게 된다면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갈 룸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룸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요즘에 약간 그냥 좀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진짜 2021년 6월 고점 이후에서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반등, 안도랠리 없이 그냥 살짝 반등했다 밀려나고 살짝 반등했다 밀려나고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4개월을 있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축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심리와 반대로 하자. 무슨 말이냐면 확 튀어올라서 다행이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 조절을 할 때고 큰일 났네, 이거 다 죽겠네 라고 하면은 그때가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렸거든요. 제가 쓰는 자료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포는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쁜데 저렇게 좋게 보자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뚜렷한 논리도 없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로지컬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신다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지, 경기가 좋아집니다, 펀더멘탈이 좋아집니다 말하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지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지난 방송에서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자. 2,600 깨지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족하셨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하지만 팀장님이 그렇죠. 이제 전략이 유효하다고 일단 서두에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럼 이제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이제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여기 자료 제 중제목에서도 썼지만 극단적인 공포심리가 유입됐다. 그럴 경우가 변곡점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심리적인 건가요? 네.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지난주에 폭락을 할 때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 그렇죠. 있던 것들에 대한 재해석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죠.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니까 미국 증시 미국 선물 지수가 또 하락합니다. 악순환이네. 이걸 하락하니까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말한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격 변수,
뭐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 경제지표 결과 이런 것들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주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변곡점, 그러니까 물가 정점 통과 가능성은 높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뒤로 하고 다시금 침체 가능성을 끌고 와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다는 걸 끌고 와서 폭락을 야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격과 투자자들의 심리와 인식과 경제지표 결과 간의 흐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흐름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많은 분들은 주가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기성으로는 시장 가격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 갔다가 사람들은 다 합리적일 거야 라고 해서 중립적인 평균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 간의 편향적인 생각과 그걸 해석하는 시각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과열을 만들고 또 이게 깨고 내려갔을 때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서 침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불거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 그 안에서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지수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0에서 1입니다. 0은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이럴 때는 거꾸로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반대로 1이면은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은, 거꾸로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요번에도 0.9를 넘나들면서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22년 3월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레벨은 2022년 3월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 자체로서의 무게감은 덜했다는 거죠. 근데 심리는 이게 AAII라 그래서 미국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컨센서스거든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인데 강세 전망은 2020년 3월, 4월, 5월, 6월보다 낮아요. 굉장히 투자 심리가 공포스러웠다는 거거든요. 약세 전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높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인 매크로 지표들이나 펀더멘탈 지표가 그렇게 리스크가 컸다라고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사면서 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 변수가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 심리가 팀장님 말씀처럼 아까 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위축이 풀리면 될 텐데 이게 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심리가 쉽게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변화들은 곳곳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고점이 낮아졌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는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보면 무브 지수, 이게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이 또한 2022년 3월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꺾여버렸고요. 시빅스는 최근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빅스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도 전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꺾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조짐들, 긍정적인 반대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때 찍었던 게 2546포인트인데요. 2550포인트가 PER 기준으로 9.3배입니다. 그리고 확정실적 기준 PBR 기준으로 1.02배예요. 싸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싼 거죠. 싼 거죠. 자,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만 변하고 환율이 조금만 변해도 튀오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그림 2700선 초중반까지는 반등이 오늘 이렇게 좀 꺾이고 있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2700선 때까지 5월 말 6월 초에는 봤다가 좀 불안한 모습을 등락을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구심이 크죠. 근데 제가 좀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긴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왜냐면은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상황에서 심리가 조금씩 돌아온다면
위쪽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이다. 그리고 실적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금리 인상부터. 네. 요것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뭐 긴축, 강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금리 인상 모르는 사람은 다 없죠. 이제는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건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위에 그림이 페드워치라는 데서 발표하는 매일매일 집계에서 발표해주는 확률이에요. 6월 FMC에 50bp 금리 인상할 거라는 확률이 4월 말에는 63%.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35.2%. 근데 5월 4일 FMC 회의, 5월 13일 지난주 CPI 그걸 지나면서 이 레벨은 떨어졌어요. 7월도 마찬가지죠. 50bp 금리 인상이 62%였는데 36%로 그리고 62%에 86% 빅스텝은 올라갔고 자이언트 스텝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FMC까지 어디까지 금리 인상이 갈까? 3%, 3.25%, 3.5%까지 갈 수 있다는 확률이 4월 말에는 요 세 가지를 합치면 73.3%였어요. 거의 3% 이상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점을 지난 뒤에 보니까 59.2%로 왜냐면은 3.25까지 갈 수 있다는 거 22.7%에서 9.5%로 3.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의 0.4로 떨어졌고 오히려 2.75까지 갈 수 있다는 게 25%에서 4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나 언론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 공포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5월 FMC를 끝나고 그리고 4월 CPI를 확인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기 밀어놓고 경기 침체를 확 끌어오면서 시장을 막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시장을 미국 연준 내에서도 가장 강성 매파라고 하는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 주장을 컨센서스로 형성했거든요. 이분이 75bp 3.5%를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75bp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 밑에 다른 분들은 다른 주의 이제 총재들이. 네, 다른 부주의 총재분들인데 대부분 50bp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중립금리 정도까지 가도 괜찮겠다.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분은 블러드 연은 총재 딱 한 명입니다. 근데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 총재 좀 여러 명 중에서 힘이 좀 더 센가요? 여러 명 지금 밑에 사람들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저도 몇 번 들어봐서. 네. 자, 이분이 원래는 항상 매파적이었던 분은 아니었어요. 경기가 불안할 때는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분의 주장이 워낙 세니까 이분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불안하다 하니까 이슈가 이분만 되는 거죠. 이분 때문에 불안했다. 이분 때문에 불안했다. 이분이 발언해서 시장이 폭락했다. 다른 분들은 거의 중립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다. 기사거리가 좀 안 되는군요. 그렇죠. 평균적인 얘기니까. 근데 평균적이지 않은 굉장히 바이어스가 낀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자기 강화 현상이죠. 이분 발언 때문에 폭락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발언이 나오고 폭락을 하니까 이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컨센서스 보면서 진짜 3% 가는 거냐? 그러면서 또 밀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 금리도 더 오르기보다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덜어낸다고 본다면 채권 금리는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금리를 보시면은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그 안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하락 추세들을 그어보면 쭉 하락 추세는 상단에 위치해 있고 최근 조금 오버슈팅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3.2% 정도 수준에 좀 딱 막혀 있어요.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슬로해지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맞닿아버려서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왜? 지금 2년물 금리는 이미 8번 정도 금리 인상을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라는 것들은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채권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안정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좀 길어진다 또는 이게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가 오르는 만큼, 기준금리가 오르는 만큼 2년물은 하락하는 속도가 더딜 거예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따박따박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10년물은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서 출렁출렁 하겠죠. 그럼 또 뭐가 발생할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금리가 3%에서 3.1, 3.2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꺾여버려서 2%대 중반, 2%를 깬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좋기보다는 지금은 부담스러웠던 부분을 좀 진정시켜준다는 데에서 안도렐레이 트리거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추세적으로 흐름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경기 침체 단어 키워드가 마치 작년에 중순에 초반이었나요? 뭐 메타버스 키워드 나오는 것처럼 경기 침체 단어가 점차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경기 침체로 막 발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걱정, 우려가 크다는 건데 그쵸. 실제 현실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시그널을 언론 기사나 이런 데 말고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데이터나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 확률을 보시면은 여기에요. 경기 침체 확률이 5% 미칩니다. 과거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대부분 20%를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 세로축이 경기 침체 올 확률인가 네, 봐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 운명 차트가 이때가 경기 침체로 들어갔던 데예요. 70년대, 80년대를 빼고는 경기 침체가 확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20%를 넘어선 이후 시차를 두고 침체로 들어가고 이때도 20%를 넘어섰다가 줄어들었다가 넘어서면서 침체로 들어가고 이때도 20%를 넘어서니까 시간을 두고 침체로 들어가고 이때도 20%를 넘어서면서 시차를 두고 침체로 들어갔고 지금은 5% 미치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굉장히 크다. 특히 경제지표, 이게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경제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데 그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게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러다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침체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 말씀드리는데 불안한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 자연스럽게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년 전망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낮아지는 것만큼 요만큼 올라간다라고 보통 전망을 하거든요. 또는 여기 이만큼 낮아지면 얘는 요만큼만 높여더라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선진국, 신흥국 GDP 성장을 보면 2022년도 떨어지고 2023년도 떨어져요. 무슨 의미냐면 올해도 별로 안 좋은데 내년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불안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GDP 성장률 레벨이 낮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신다 하더라도 4%, 3.9%였던 전망치가 지금은 2.8로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 전망도 2.1로 내려왔고요. 유럽은 더 드라마틱한데요. 4.2였던 올해 초에 4.2였던 전망치가 지금 2.8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23년 내년 전망치는 2.3으로 떨어졌고요. 중국도 최근 봉쇄 주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3월 달부터 뚜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서 4.8로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까지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상적인 흐름과는 달리 올해도 안 좋은데 내년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시장 얘기가 침체까지는 안 가겠는데 올해도 불안한데 내년도 불안해. 근데 내년이 지금 올해 성장률보다 낮아.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라는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아 다행이다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팀장님께서 아직까지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시그널을 좀 받아들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침체 확률이 2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요 그래프가 확률이 20% 넘어갈 때 그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체는 장단기 금리가 10년, 2년물이 다시 한번 역전이 되고 또 하나 10년물이 하락하면서 역전이 될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다라 그래서 특히 10년물이 하락하면서 역전이 됐다라 해서 내일 모레 침체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전조 시그널이 한 번 있었죠. 얼마 전에 장단기금리가 10년 유물이 역전되었고 이번에 만약에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안테나를 확 곤두세우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진다면은 언제든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분기 중반 정도까지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부터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GDP 성장률은 3분기까지는 좀 버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3%대 성장을 한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근데 올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대예요. 자, 그러면은 2%대고 기준금리가 3%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2.5%까지는 간다라는 전망이거든요. 2% 초반과 2.5%.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기준금리. 부담이 커지겠죠. 부담이죠.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본다 하더라도 연간 전망치가 2.1입니다. 1년 내내 기준금리보다 낮은 성장률. 이게 계속적으로 억누르면서 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3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오는지 또 하나 10년물이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인지 그리고 또 하나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 10년물 기준금리 이런 전반적인 만기별로 장단기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지 동반 역전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기민 팀장이 조금 불안한 요인 또는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는 변수들을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것들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예측보다 뭐 대응 영역이라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진짜 나중에 온다면 우리는 주식을 싹 다 팔고 그냥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때도 좀 괜찮은 자산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만약 오면? 봐줘야죠. 아, 돈 다 빼고. 네. 돈 다 빼고 뭐 채권 달러든 금이든 네, 뭐 이런 달러든 금이든 채권이든 그런 건 안 빠지나요? 채권은 오르겠죠. 채권 오르고. 네. 금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간다면 많이 오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달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쪽 경기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긴 위험자산,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강할까. 근데 원화 대비는 좀 강할 것 같고요. 저는 좀 좋게 보는 거는 채권. 채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상단에 딱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크게 먹을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도랠리에 대응하시면서 2800선 중후반, 그러니까 2600선 따라본다면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높으신 분하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제가 10% 상승 룸이 있으니까 사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야 10% 먹자고 사자고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그래서 1년에 10% 먹기도 힘들다. 솔직히 2020년 3월부터 고점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따블이요 1년 동안 연봉이 그 연마다 10%씩만 벌어도 엄청나게 튀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2020년, 21년 초반 급등세를 봤기 때문에 10%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단위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3개월, 4개월 안에 10% 엄청난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전환해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자산보다 주식시장에서 뭐 안전하냐,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20% 넘게 빠졌었는데 배당주는 마이너스 2% 정도? 진짜 덥게 빠졌네. 네. 배당까지 합쳐서 본다면 많이 덜 빠졌죠.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얘네는 플러스다가 아니라 코스피가 마이너스 20% 갈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10%, 8% 정도 갔다라는 거는 통신 다 아시는 거예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 시장이 아무리 경기 침체로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러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안전한 자산에 좀 이제 8월 지나면서 뜨거워지면서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천천히 오버랩하면서 내 자산은 좀 안전한 쪽의 비중을 늘리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을 잘 골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가. 사실 물가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물가는 지금 정점을 통과는 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8.5%에서 지금 이번 달에 8.3이었나요? 네. 지난달에? 그 정도까지는 떨어졌는데 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언뜻 생각했을 때는 뭐 급격하게 떨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왠지 답은 천천히 이제 언제나 아니요. 아닌가요? 연준이 생각한 대로.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연준이 연착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연준이 생각한 대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완전 고용은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 자기네들이 전망한 수준까지 딱 맞추면은 연착륙이에요. 그렇게 안 되겠죠. 경착륙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물가가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높아도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통화정책은 계속적으로 긴축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금리가 2.5, 3, 3.5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경기에 대한 하방면은 커지겠죠.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뭐가 떨어질까? 유가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불안, 수요 불안, 거기다가 주택 경기 불안, 요것들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어서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연준이 말하는 연착륙은 세 개의 화살이 경한역이 있는데 화살을 세 번 딱딱딱 쏴서 10점 만점 맞으면 연착륙이다. 물가, 고용, 경기 딱딱딱 10점 만점이면 30점 맞으면서 연착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연준이 워낙 프로페셔널하니까 다 맞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브렉시트으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다는 거예요. 자,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10점 만점을 3번 맞을 수 있을까? 라는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듣고서 아, 맞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원하는 스케줄, 속도, 방향성, 흐름대로 가지 않으면 경착륙 확률이 확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가 정점 통과 시그널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좋은 시그널일 거예요. 왜냐면은 물가 부담 때문에 큰일 났어 했기 때문에 물가가 꺾였네? 다행이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가는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중고차하고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물가가 이번에 꺾인 이유는 중고차하고 가솔린이 2.9에서 2.5로 0.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전월 대비는 가솔린이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0.4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정점 통과하는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팩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게 된다면 아마 물가는 더 오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두 가지 팩터를 보면 중고차 가격인데 중고차, 맨하임이라는 데서 발표한 중고차 가격이 좀 한 두세 달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거는 42%였던 상승률이 1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본다면 한두 달 정도 이게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툭툭 레벨이 떨어질 겁니다. 자, 유가를 보면은 최근 110달러를 넘어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00달러에서 등락을만 보인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20%대, 지금은 50%대거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왜? 이때 너무 튀었으니까. 이때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역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중고차 가격과 가솔린 가격의 물가 상승 영향은 더 높이는 영향보다는 좀 톤다운 시켜주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은 이번에도 2.8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들어갔고 요 시점을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2021년 5월달 전후로 해서 기존 주택, 신규 주택 가격 변화, 주택 시장 지수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중 올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발표한 게 4월 CPI였으면 5월 또는 6월 CPI에서 이 급등세가 좀 슬로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택 드리고 있죠. 물가도 이제 중고차 물가점은 이제 좀 빠질 것이다. 빠진다라기보단 주택 가격은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하고 중고차하고 가솔린을 합치면 5.3%예요. 그러니까 8% 이상 상승을 하는데 5.3이면 거의 70% 정도잖아요. 그 중에 한 항목은 멈춰 있고 두 항목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더 오르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이 뭐 소용이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75bp 금리 인상했는데 2%대 중반이었던 모기지 금리가 지금 5%를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지수나 주택 관련된 기대지표들이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3월 FOMC 때 정책 효과가 없었거든요.
25pp 금리 인상하니까 살짝 꺾였다가 다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고 하면은 막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살짝 꺾였다가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빅스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쫙 떨어졌어요.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쭉 떨어지다가 5월 FMC 때 한번 레벨 다운, 물가지표 확인한 다음 또 레벨 다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가지표 확인하고 시장이 더 안 좋아졌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경기 침체 이슈를 쭉 끌어당기면서 더 나빠진 거고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물가에 대한 부담,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더 나빠지기보단 더 부담감이 커지기보다는 약해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뭐 주택, 네. 자동차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사실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곡물 가격 급등 이로 인한 이제 식료품 가격 상승 부담스러운데 이건 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 뭐 마트 장을 보면 엄청나죠. 너무 비싸죠. 네. 이제 뭐 오늘도 뭐 어떤 칼국수 가격이 10,000원을 넘었다 막 그러면서 뉴스 막 나오고 와, 그러는데 칼국수가요. 네. 저는 근데 항상 느끼는 건 이건 여담인데 칼국수가 저는 뭔가 냉면보다 더 비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 사실 진짜요? 냉면은 엄청 비싸죠. 냉면이 요즘 뭐 12,000, 13,000원 데도 있고. 평양냉면 가면은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냉면 먹을 때마다 절대 평양은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좋아합니다. 어느 냉면이든 네. 야 냉면이 15,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육수를 내는데 뭐 그런 것들 영향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곡물 가격 그리고 음식료 물가 좀 조심하자. 이건 조심해야 된다. 네, 저도 공부 스터디하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리스키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솔린, 중고차, 그리고 주택 요거 합치면은 5.3%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음식료는 아직까지 1.3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물가가 8.5, 8.9 9, 10 이렇게 갈 못 수 올라 없는 없어요. 비중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아까 그 그림이거든요. 음식료품 보면 1.3인데 보시죠. 쭉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 올해 말쯤 가면 얘의 포지션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뭐처럼? 중고차처럼. 중고차 비중도 굉장히 낮거든요. 기여율이. 근데 이때는 중고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중고차 때문에 4% 넘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중고차 비중이 되게 작았으니까. 엄청 작았죠. 거의 미미했습니다. 거의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40%, 50% 폭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에 있어서 거의 절반이 중고차였어요. 이런 그림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그림에 의해서 조금은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곡물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곡물 가격에 의한 음식료품 가격 상승은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나요? 곡물 가격 수급 상황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작황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는 인도 쪽에서 밀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했잖아요. 인도도 지금 작황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차원에서는 자기네들 소비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게 생겼으니까 수출을 제한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 공급에 있어서 유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하면 되지만 곡물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심어서 내일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곡물 가격 상승 압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이따 중국 변수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 봉쇄 조치를 푼다고 해서 되게 안도감이 크게 들어오겠죠. 왜냐면 이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사 먹고 지금은 뭐 상하이 전체를 봉쇄해 버렸으니까요. 근데 소비가 확 늘어나게 되면은 곡물에 대한 소비도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 측면에서는 뭐 중고차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나 이런 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 욕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에 대한 투자 욕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수급에 의한 곡물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음식료품 가격 상승, 이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필수품이기도 하고 필수 소비재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로 인해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중에 물가를 덜 떨어뜨리는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요 음식료품 가격이라서 앞으로는 요 그림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가 상승 측면에서 주택가, 중고차, 뭐 유가는 이제 어쨌든 좀 안심 단계로 네.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음식료품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8%에서 1.3이라고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7%대, 6%대로 내려오는데 얘가 계속 2%까지 올라오게 되면 3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6%대인데 얘가 2.5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이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요게 낮아지려면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식돼야지 낮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안도를 하겠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 모레 끝난다 그래서 갑자기 작황을 해가지고 그러긴 또 어렵잖아요. 이미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올해 말 제가 자꾸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파종을 해야지 그때부터 물가가 곡물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변수까지는 좀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된다. 원래는 저도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이 쭉쭉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핵펀치 두 방을 맞았죠. 우크라이나 사태랑 그리고 중국 공세 조치. 아까도 연준 통화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안개에 눈을 가린 상황이라고 봤는데 그런 변수들이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영향력들은 좀 더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자, 그럼 두 가지 펀치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그 종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나온 펀치 중국 변수만 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중국 변수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은 확진자 수입니다.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상하이 쪽에서도 1000명대로 들어갔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몇백 명 안 나와요. 근데 지하철 이동량입니다. 일주일 평균. 자, 10,000명대, 1000만 명이었어요. 하루 평균 지하철 이동량이 빵입니다. 한 달째. 상하이 빵. 베이징 800만 명을 넘나드는 게 지금 200만 명 초반으로 가고 있어요.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봉쇄 조치를 하냐? 50몇 명 나왔다고 봉쇄 조치하는 거예요. 왜? 제로 코로나니까. 우리가 0은 만들 때까지 답답하죠.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정부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급력은 조금 감안해야 된다. 부정적인 영향.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소매 판매 실물 지표들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는 있죠. 물론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 충격은 충분히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지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중국 변수는 좀 경기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로 인해서 올해 내년까지 경기에 어떤 흐름을 영향을 줄지를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중국 때문에 중국이 안 좋고 중국 교역이 안 좋아지면 글로벌 교역이 안 좋고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 안 좋아질 거다. 이 시나리오가 쫙 전개되면서 중국 증시도 이렇게 폭락을 했고 중국 위안화는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한번 출렁출렁 하긴 했죠. 근데 PMI를 보면은 제조업 PMI는 조금 빠졌고요. 서비스업 PMI는 쇼크를 기록했죠.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은 중국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가 나왔어요. 예상은 마이너스 6%였는데 작년 대비 11%가 줄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봉쇄했으니까 가둬놓고 움직이지 마 그랬으니까요. 근데 광공업 생산, 제조업 생산도 마이너스 반전을 했어요.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PMI 그리고 수출입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던 경기가 중국 경기가 불안하고 교역, 공급망, 글로벌 경기 여기까지 충격 파장이 쫙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운송량 같은 경우는 상하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중국 전체나 여기 중국 전체거든요.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그나마 올라오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 처리량을 보면은 지금 플러스 반전했다 마이너스 반전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역이 막 망가져서 움직이질 않는다 그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열흘 단위로 발표된 데이터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보합권이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경기 불안, 교역 불안, 공급망 불안, 그리고 경기 불안, 글로벌 경기 불안 이 사이클에 있어서 교역이나 글로벌 공급망 쪽에 있어서 이 교란 요인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지준율이 인하고 금리 인하면서 크레딧 임펄스가 쫙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이 풀려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뭐 정책적으로 계속 대응하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발표했는데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달성 못할 것 같은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즉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세게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줘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경기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파장들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쫙 공포감이 시달렸던 게 조금 회복되긴 하겠지만 이게 쫙 V자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공포감보다는 조금은 나은 경제지표만 나와도 시장은 반등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 특히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는 만큼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반등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중국 봉쇄 조치 완화 여부, 거기에 정책 강도가 얼만큼 세게 들어오는지가 올해 2분기, 3분기, 남은 3분기까지 코스피 반등 탄력을 좀 결정지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봉쇄 조치를 지속하면서 뭐 제대로 된 경기 부양 정책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2800 초반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센 드라이브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2900을 좀 오버슈팅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중국 변수도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리는데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금리, 물가, 중국 변수, 기타 등등 다 체크한 이유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증시는 이게 지금 싼 건지 아니면 지금 더 밑으로 가는 상황인지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현재 증시 좀 어떤가요? 일단은 더 불안해지기보다는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달에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게 금리 인상이 빠르다, 더 빠르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첫 번째 충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경기는 불안하다. 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전 큰 핵심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물가를 자극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놨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였고요. 중국 변수도 지금 경기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일단은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GDP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세질 거야 라는 심리가 좀 꺾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진정된다면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싸다는 게 먹힐 것 같아요. 싸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12개월 포워드 PER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이 녹색 선이거든요. 이제 이게 2490선 정도가 돼요. 그리고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2510포인트 정도 돼요. 코스피가 2550에서 살짝 깨긴 했는데 바로 튀어올랐죠. 아마 여기에 대한 락바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여기서도 지켜냈던 레벨입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2011년 때도 지켜냈던 레벨이고요. 이 등락 과정에서도 계속 지켜줬던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2490, 2500선을 깨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정 실적 기준 PBR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더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처럼 싸다. 첫 번째, 싼데 지금까지 유입되었던 최악의 상황보단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의 외국인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사기 시작하나요? 계속 순매도했다고 몇 달째. 순매도가 7주 연속 순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실게요. 4월 28일 날 지분율이 29.85까지 떨어졌는데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스물 올라와서 30.28%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라고는 있지만 몇몇 반도체 일부 기업 그리고 인터넷, 뭐 제약바이오, 뭐 일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조금씩 사고 있어요, 종목별로. 그리고 뭐 IT 하드웨어, IT 가전 이런 종목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더 떨어질 거라기보다는 이쯤이면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죠. 특히 보면은 7주 연속 순매도한 건 맞지만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요것만 보면 외국인이 엄청 판 것 같죠. 환율을 급등을 하고. 자,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은 요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쫙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살짝 반등을 했죠. 원달러 환율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 막대 차트는 외국인 10일 평균 순매수고요. 그러니까 일간 순매수를 10일 동안 평균한 거고, 요거는 20일 동안을 평균한 거예요. 빨간색은 보시면 3월 중순보다 4월 중순보다 현재가 매도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갔는데 외국인의 평균적인 매도 규모는 완만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더 세게 매도하기보다는 좀 덜하면서 뭔가의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때문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갔잖아.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달러가 1%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이 1.2% 올랐어요. 외국인 입장에선 0.2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 하겠죠. 반대로 달러가 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0.5만 올랐어요. 0.5만큼 수익이에요.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달러보다 더 올라갔냐 덜 올라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 투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때 3월 중순 전까지는 회색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높았죠. 이거 파란색은 달러하고요. 반대로 3월 중순부터 보면은 달러가 원달러 환율보다 높죠. 무슨 의미냐면 3월 중순까지는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했다고 해요. 달러 인덱스가 1% 오르면 땐 원달러 환율은 1.2, 1.5 오르면서 계속 환차 손이 발생했던 거예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사더라도 조금만 나빠지면 막 팔았던 거예요. 근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달러보다 원화가 조금씩 강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입장에선 버티니까 0.2를 먹는데 달러보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지수는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갔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더 팔지 않고 지분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 달러 대비 원화 약세라는 건데 요게 아마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을 텐데 요게 깨지게 되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1280원 90원대에서 좀 꺾이게 된다면 지난 주말처럼 외국인 순매수는 조금 더 꾸준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더 많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중형주, 소형주보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대형주가 많이 빠졌을까요?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을까요? 대형주? 그렇죠. 네. 싸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대형주 중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도 구조가 많이 변해서 성장주가 많아요.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성장주들에 대한 좀 컨셉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경기 침체까지 들어왔는데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가 우리가 침체로 걱정했던 건 너무 나쁘게 생각했구나라고 한다면 수출주도 괜찮겠죠. 이런 컨셉들이 맞아 들어가는 게 대형주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증시가 좀 부진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한번 탁 튀어오른 거 빼고는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들이 한국 증시를 분석하는데 옛날처럼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한국 시장 자체로만 또는 대형주 몇 개로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보통 대형주를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미지 봤을 때는 2,500 깨지면 거의 뭐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부터도 뭐 사기 나쁜. 2,500이 깨지면 좀 다른 스토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은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길어드렸잖아요. 2600이 살짝 깨지고 2595 이 정도까지 바닥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전 저점 2550선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1차 바닥을 잡는다면 2700선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그러다 등락을 보일 때는 좀 시장에 불안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800선 중후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최근에 1분기 실적 기준 이제 거의 네. 끝나가는데 그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은 예상보단 좋습니다. 이거 되게 다행이에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분기 실적 결과가 대부분 발표됐는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한 게 56.7%, 서프라이즈가 40.4%,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단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년 전망치가 오히려 더 쫙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다행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22년 전망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요렇게 꺾인 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가 쇼크를 기록하면서 꺾인 거지 막 실적 전망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꺾이긴 했지만 3분기, 2분기, 4분기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에요. 그 결과 3분기 이익이 2021년 3분기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이익짐 전망이 분기별로 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둘 다 플러스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모멘텀 또한 3분기까지는 시장을 좀 안도랠리로 볼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적인 변화도 있지만 요렇게 이익이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9배, PBR 1배, PR 9배, PBR 1배를 깨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실적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레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다행히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업종이 좀 좋아지는 걸까요?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빠져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싼 놈이 많이 빠진 놈. 많이 빠진 업종이 가장 매력적이죠. 근데 지금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할 거죠.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할 겁니다. 한국도 금리 인상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나 업황이 좀 괜찮은 애들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 그림 보시면 위에 그림은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 코스피가 20% 10몇 프로 빠졌는데 그보다 더 빠졌냐, 덜 빠졌냐, 더 올라갔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보시면은 더 빠진 업종들만 놓고 볼게요.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미디어 교육, IT 가전,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의료, IT 하드웨어, 반도체 증권, 화학 정도입니다. 자, 이 업종 중에서 이익 증가율이 괜찮은 애들을 보니까 미디어 교육 여기 매칭되고요. 에너지는 저기 올라가 있고요. 운송도 저기 제일 많이 올라가 있고요. IT 가전 여기 있고요. 매칭이 됩니다. 반도체도 매칭이 되죠. 소매유통 얘는 실적은 괜찮은데 이익이 많이 주가가 먼저 좀 선방을 했어요. 자동차도 좀 선방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좀 툭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까지는 저는 후보군으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보통은 2차전지 쪽인데 얘도 싸면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죠. 건설은 좋고요. 수익이 상대적 강세에서 싸지 않고요. 기계도 싸지 않고 은행도 싸지 않고 다 싸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싸다고 했던 디스플레이 쭉 가면 마이너스 40% 미만입니다. 역성장이죠. 건강관리 쭉 가면 아리까리하죠. 지금 조금만 삐끗하면 역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단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화장품물이 쭉 가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을 했고요. 증권도 어딨냐 여기 마이너스 성장, 화학도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싸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들은 인터넷, 반도체, 2차 전기, 미디어 교육 그리고 자동차 정도를 플러스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 미디어 교육, 반도체. 요게 지금 싸면서 앞으로 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섹터를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자, 근데 반도체는 최근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인터넷 이거 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 바닥 밑에 지하가 하나씩 지하 2층, 3층 가고 있죠. 더 열리고 있더라고요. 고민스럽죠. 특히나 뭐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더 막 사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불안한 건 맞아요. 왜냐면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는데, 전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밀릴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반도체부터 볼게요. 반도체도 중요한 지지선에서 약간 언더슈팅이 났다 쫙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 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코스피를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와,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뚫고 2차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것인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2차 전지도 쫙 올라갔다가 찍고 이렇게 좀 꺾였어요. 얘도 좀 더 조정받으면 사자. 이게 인터넷이거든요. 얘만 지금 되게 안 좋네요. 안 좋죠. 근데 여기에 뭐 게임 업체도 들어있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얘가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 120 수준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하락룸이 확 열리기보다는, 하락룸은 제한적인데 바닥을 다지는 과정, 그리고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고, 인터넷은 지금 가격대, 아니면 먼저 사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금리가 워낙 급등을 하면서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가 쫙 빠졌어요. 그 결과 2010년 이후 최저치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채권금리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0년, 국고채 3년물, 10년물도 특히 3년물은 정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보다 이렇게 좀 꺾이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성장주 쪽에서, 특히 인터넷 쪽에서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가 이제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 5개잖아요. 네. 거기서도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또 대형주를 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편하게 여쭤보면, 반도체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2개니까 네.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는지. 둘 다 좋게 보니까 이제 반도체 얘기하신 거일 텐데. 네. 좀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2등이 좀 낫지 않을까. 좀 1등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이슈들도 있긴 한데, 그게 실적으로 발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안드렐리 기대한다면 2등주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은요? 네카. 둘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워낙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저는 성향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1등. 좀 불안하더라도,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반등할 때 쫙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힘을 기대한다면 2등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형제잖아요.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비슷한데, 지금 2등 하는 친구가 유럽 쪽에서 판매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탑픽을 제시할 때도 보통은 2등 하는 친구를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2차 전지는? 1차 전지는 그 기업별로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소재.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소재 쪽이 그나마 좋고, 그 다음에는 셋업체라 그러죠. 대형주들은 지금 조금 두 번째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따라가서 살 때는 아니고, 좀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좀 담아 놓으셔도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2차 전지는 뭐 금강이나 강산 같은 걸 개발할 때 대장장에게는 돈을 번다. 네. 어느 쪽이든 납품을 할 테니까.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요 섹터는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좀 슬림하고 종목비나 그런 것도 압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디어 교육, 회색이 호텔 레저, 이게 소매유통, 맨 밑에가 화장품물이에요. 이상하게 위드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게 4월 18일이거든요. 이때를 정점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거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래서 선반영을 하고 이게 방역 조치 해제가
현실화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오히려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줄이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그리고 특히 뭐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교육 여기도 들어가죠. 실적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자. 미디어 교육은 특히 좀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슬로해질 수 있다 정도고, 소매유통도 좀 업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 마트 같은 데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마트 아예 안 가셨나요? 갔죠. 갔죠. 코로나 때 마트는 가야죠. 네. 근데 왜 이 편의점은 좋냐? 학교를 애들이 이제 막 활발하게 다니니까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백화점은 안 그래도 좋았고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소매유통 내에서도 좀 업태를 구분해서 보자. 그리고 화장품 의류는 좀 실적이 좀 레벨 다운되는데, 이 레벨 다운되는 큰 영역이 화장품 쪽이라서 의류 쪽은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은 좀 많이 줄이자.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호텔 레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진 못한다. 흑자 전환은 맞지만 2019년 실적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고, 1월 1분기에도 역성장을 했다라고 본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의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실적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 교육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미디어랑 교육은 뭐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는 그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쪽이 많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터사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저번 달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넷플릭스가 완전 막 밀리고 그랬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그에 덩달아서 한국 드라마 제작사 여기 보시면은 이때 막 쭉쭉쭉 밀려났거든요. 왜 그럴까? 넷플릭스 구독자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감소한 거는 경쟁자가 많아져서예요. 애플 플러스, 애플 TV, 또 뭐가 있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HBO, 왓챠, TV. 네. 근데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경쟁자 많아지면 뭐 드라마 제작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넷플릭스에다가, 넷플릭스가 주문을 하고선 야 200만 원 줄 테니까 가져와.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200만 원 줄게 가져와. 근데 걔네 300만 원 준다는데? 싫어. 그러면은 그럼 우리 400만 원 줄게. 그러면 얘한테 가서 얘는 400만 원 준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면, 그리고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면 그만큼 경쟁력이 세지는 거라서, 최근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한 번 열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 TV에서 또 열풍이 불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드라마 제작사는 좀 길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넷플릭스가 엄청 빠지고 지금 좀 밑에 있잖아요. 반등하지는 못하고 더 빠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티셔님 넷플릭스는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엄청 갈리고 있죠. 한쪽은 어차피 1등이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텐데, 그 고점에서 산데 지금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경쟁자들이 너무 세다. 디즈니, 애플 가져갈 수 없다, 계속 혼자서. 요게 키가 되겠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늘릴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라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는지 저도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아이디를 여러 명이 공유한다라는 그림. 근데 이거를 제한을 해버리면 또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강력한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넷플릭스는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박스권 또는 지금 저점권에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는 넷플릭스에 대항하겠어 하고 나왔던 애들 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너무 강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 강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서 내놓고, 그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주가가 다시금 우상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 딸도 잘 안 보거든요. 볼 게 점차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넷플릭스 뭐 계속 보고 있긴 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 봐야지. 뭘 보지? 이러면 1시간 지나 있다고. 네, 그래서 컨텐츠에서도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킬러 컨텐츠들이 지금은 또 애플 TV가 핫한 것도 컨텐츠의 힘으로 핫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 계속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 마블 시리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올라오고 있고,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거에 대한 강점이 최근 다른 데 경쟁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나 몇 가지 빼고 몇 가지가 지난 뒤에는 그런 것들은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따지면 또 한번 드라마 제작사가 또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인기로서 검증된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뭔가 한번 다시 부흥을 하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 컨텐츠 그런 스케줄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익성을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클리컬은요? 이제 좀 더 오르기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림 중에 힌트가 좀 숨어 있는데요. 채권금리 더 오르기 어렵다. 더 큰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꺾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시클리컬이나 이런 쪽들이 오르려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적이 더 담보되고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가는 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최근 실적 시즌이 되면서 좀 변한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삐쭉 올라오긴 했죠. 근데 2, 3, 4분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화학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 2일보다 훨씬 못 미치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운송도 실적 서프라이즈라서 1분기 실적이 이만큼 더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2, 3, 4분기가 둔화되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조선은 실적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적자. 그리고 비철목재는 플랫, 상사자본재는 이렇게 쫙 꺾이는 그림. 그나마 건설하고 기계 쪽이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건설은 정책 수혜주로서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로서 굉장히 주목하는 업종이긴 한데 좀 요즘 얘기가 많더라고요. 원자재. 네, 이게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건축을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느니 중단을 하겠다라는 데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원전하고 방산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뭐 탈원전, 방산은 북한과의 관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원전은 EU 쪽에서도 좀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방산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서라기보다는 글로벌 전반적인 국방비를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팍 트리거가 된 게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유럽 쪽부터 군비 증강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한국 방위산업체 수출 되게 잘합니다. 조 단위로 막 수출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긍정의 마인드를 바라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무조건 사야 돼 라고 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등락을 보일 때마다 사모으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700.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5월 말 6월 초 전후로 해서 좀 길게 본다면 7월, 8월 정에는 2,800선 중후반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 매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들을 업종에 얘기하는 것들을 쫙 보셔가지고 공통분모가 되는 것들 그 중에서 싼 거. 왜냐면은 지금 안도렐리기 때문에 싼 애들이 잘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좀 쉬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8월 여름 휴가 때는 좀 휴가비는 최소한 마련하고 좀 편하게 떠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뭐 2,700이든 뭐 2,800이든 가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쯤에는 좀 한번 익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네.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봐서 지금 그 당시 경제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디까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펀더멘탈 상황이라면 안도렐리 이상을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2,800선을 넘어서는 시점, 2,85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서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또는 배당주라든지 배당주 잘 찾아보면 8% 9% 주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안전한 쪽으로 많이 비중을 실어 놓으면 내 포트폴리오도 지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나올 또 한 번의 기회 요번처럼 2,500, 2,600선이 깨졌을 때 갖고 있었던 안전자산을 바로 현금화해서 위험자산, 주식시장을 딱 투입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는 아마 다음 사이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지키시고 이번에 안도렐리에선 잘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는 지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좀 크게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은 자산을 투입해서 좀 편하게 지금 1년 정도, 1년 가까이,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2년 가까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시간만큼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스텝에서는 지금보다도 안도렐리가 이렇게 대응하시고 저렇게 대응하시고 하는 것보다도 자 이제 샀으면 그냥 자 우리 놀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이 올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제가 원래는 크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 보면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와중에 심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니까 뭐 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거의 주간 단위로 일간 단위로 어떤 플로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탠스가 조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좀 강하게 간다 좀 천천히 간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이경민 팀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더 빨리 살아네 지금은 좀 천천히 살아네 이런 것까지 톤 조정을 해드리니까 매달 김 작가 팀이 나와서 큰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 조정 0점 조주는 제 위클리 자료나 텔레그램 데일리 시황 코멘트들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의 이제 대신제인 그 텔레그램은 여기 주소에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제가 해놓을 테니까 꼭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즘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돈을 잃었지만 또 누군가 돈을 번 사람도 있는 거고 카카오를 가지고 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떨어진 넷플릭스를 가지고 진짜 수배의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건데 누군가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들어간 것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또 수익을 실어나는 결국 마켓 타이밍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수익을 익절을 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같은 종목에 투자해도 어쨌든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벌잖아요. 요거 좀 어떻게 팁을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는 시장 분석보다 그런 팁을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10년이든 20년이든 들고 가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스타일이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수라고 하는 분들.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든 뭐 누구든 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씩 삼성전자를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20년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2년 안에 난 장기 투자야 라고 말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누구나 트레이더였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장기 투자야. 아유, 얘 2년 3년 봐야지라고 하고선 한 달 뒤 마이너스 5% 나면 이거 왜 떨어졌냐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저는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타이밍을 가깝게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도 같이 봐야 돼요. 특히 대형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만약에 지금 제로 금리라면 이처럼 급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출렁였다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형주들, 한국 IT 대형주들이 지금 2020년에 뭐 그냥 올라갔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냐? 경기 불안하다. 금리 많이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경기 침체다. 이러니까 못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형주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크로 환경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주식시장만 아니라 채권, 금, 원유, 밀, 옥수수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자, 팔자 이거보다도 큰 흐름에서 매크로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인가 매크로 흐름들이 성장주에 좀 유리한 환경인가 아니면 쭉 꺾여서 이제는 조금 불안한 환경인가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나 이런 상황 이렇게
다운턴이라고 한다면 어디 자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마켓 타이밍을 딱딱딱 잡진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야겠다, 여기는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 여기서는 채권을 사야겠다, 여기는 금을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신다면 1년, 2년, 3년 뒤에는 내 자산이 시장 상황, 주식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플러스 5에서 7% 정도는 유지하면서 여기서 주식시장이 좋을 땐 10%, 15%, 20%까지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마켓 타이밍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매크로 환경이나 투자 환경에 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한 김작가 TV 방송은 매크로 측면에서 그런 걸 많이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도 보셔야 된다는 네. 거고, 다음번 아마 6월 방송 때는 이제 방금 전에 사고 파는 타이밍을 좀 잡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시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신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못해도 어떤 큰 흐름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트레이더 이경민 팀장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